안녕하세요. 영화 보는 새 작가 이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작가입니다. 네, 명절을 한 이틀 앞두고 저희가 또 이렇게 모였네요. 남들은 뭐 해외여행 가고 뭐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는데 저희는 정말 무관하게 이 자리에 이 이 스튜디오에 정도로 영화를 사랑합니다, 저희가. 그런가요?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네, 그러면은 저희 먼저 새 작가의 추천작부터 시작할까 하는데요. 먼저 윤 작가님 어떤 또 추천작을 갖고 오셨나요? 저는 아주 가볍게 오랜만에 그냥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아, 좋아요. 사실 제 제목이 넷플릭스 영화인데 백인 액션이라고 오, 백인 액션이에요. 이게 포스터 봤어요. 네, 제가 기본적으로 카메론 디아즈에 대한 호감도가 되게 높아가지고 저도 좋아요. 카메론 디아즈 뭔지 알겠다. 네, 본것 같아. 11년 만에 복귀를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사실 영화에 대한 아무 정보 없이 그냥 카메론 디아즈를 보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봤는데 카메론 디아즈가 늘 잘하던 그 헐리우드의 그 밝고 명랑하면서 활기찬 코믹 액션 활극 같은 그 문법을 그대로 따르는 팝콘 무비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카메론 디아즈가 50 정도 넘었죠. 됐잖아요. 52세인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도 지금 그런 네. 생각보다 외모가 훨씬 더 젊고 젊고요. 이게 뭔가 후반 작업을 당연히 했을 것 같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액션에 맞는 그 시원시원한 그 몸매 있잖아요. 길쭉하면서 늘씬한 그 몸매가 전혀 무너지지 않은 상태로 대단하다. 그 옛날 11년 전의 액션을 그대로 보여주니까 되게 통쾌하면서 재밌고 역시 카메론 디아즈. 와, 그 서브스턴스와는 거리가 먼. 완전 디아즈는? 예, 그냥 보면 사실 나이가 들긴 들었죠. 옛날에 비해서는. 근데 52세 생각하고 보면 52세라고? 라고 생각할 정도로 궁금하다. 꽤 네. 많이 쉰 걸로 알고 있는데 11년이요. 11년. 애도 낳고 맞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기도 낳고 그래서 원래는 복귀를 안 할 생각도 하다가 애도 굉장히 늦게 낳았어요. 네, 맞아요. 들었어요. 저도. 거의 50 다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그 카메론 디아즈뿐만이 아니고 제이미 폭스도 되게 오랜만에 나오고요. 글렌 클로즈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라떼 월드 톱 스타들이 정칠 동안 약간 저희들이 보면 약간 왜 반가우면서 저희라고 하시죠? 저희 맞잖아요. 왜 아닌 척 하시죠? 김 작가님 세대라고 해주세요. 윤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만 그렇다고 할게요. 근데 저 너무 즐겁고 반갑고 근데 또 영화가 퀄리티가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는 그냥 팝콘 무비로서의 요맘때쯤 이런 영화 보고 싶은데 맞아 이런 영화 요즘 안 나왔어 같은 그런 명절 느낌 있잖아요. 킬링 예, 타임 딱 킬링 타임으로 좋은 영화거든요. 명절에 고스톱 치면서 틀어놓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엄마랑 봤어요 넷플릭스로. 아니, 고스톱과 TV 시청 동시에 가능하세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냥 뒷 배경으로 틀어놓는 건가? 고스톱은 쳐요? 얼마나 집중력이 이것도 필요한데. 이 영화는 집중력이 저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 매우 단순하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고스톱을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이 콘텐츠. 영화를 그냥 배경으로 틀어놓지. 저는 배경으로. 고스톱 자체를 잘 못 쳐서 집중력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저는 못 치지만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아. 사실은 알고 있어서. 네. 간단하게 줄거리는 필요 없으십니까? 그냥 이 정도만 소개해도 될까요? 아니요, 아니, 줄거리 어떤 영화인지 알 것 같아요. 그죠? 내용이 되게 빠네요. 이 카메론 디아즈랑 제이미 폭스랑 CIA 완전히 능력이 좋은 스파이 커플이거든요. 근데 어떤 임무를 수행하다가 그날 카메론 디아즈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둘이 우리는 이런 상태로 이 불안한 삶을 이어가기 싫으니까 잠적을 해서 다른 신분으로 평범하게 살자. 그래서 15년 동안 아이 낳고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 애들이 15년이면 얼마나 사춘기 애들이겠습니까? 중2병. 중2병. 너무 말도 안 듣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 상태로 그 주부와 아버지의 역할을 하면서 괴롭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신분이 들켜가지고 옛날 동료들을 뿐만 아니고 악당들이 얘네들을 찾아오게 되면서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그거를 쫓아서 막 이렇게 도망다니고 싸우고 막 이런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단순하죠? 많이 본 것 같아요. 맞죠. 정말 영화로도 맞아요. 한치 오차도 벗어나지 않는 여기서 뭔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면 딱 벌어지고 이렇게 해결되겠구나 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데도 왜 네. 그냥 볼만? 네, 그냥 볼만하고 큰 기대 없이 똑같은 줄거리도 맞아요. 퀄리티 떨어지면 진짜 못 봐주잖아요. 맞아요. 연기력 희한해. 떨어지고 그러면. 네. 완벽한 팝콘 무비가 아닐까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영화 소개 감사합니다. 좋은 영화는 아니에요. 어쨌든 명절용 영화라서 딱 좋았던 것 같아요. 김 작가님은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도 넷플릭스 작품인데요. 이거를 다큐라고 해야 되는지 예능이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할리우드 클리셰의 모든 것이라는 58분짜리 쇼가 있어요. 네. 네, 클리셰 다들 아시죠? 뭔지. 알죠. 네.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전적인 정의를 좀 말씀드리면 클리셰란 인쇄할 때 자주 쓰이는 단어를 미리 지정해 놓은 조판 양식을 의미하는 단어로 미리 만들어 놓은 기성품처럼 진부한 표현, 뻔한 설정, 상투적 표현으로 의미가 확대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는 그 아주 뻔한 네, 네. 장면을 네. 클리셰라고 하는데 네. 이 뭐 예를 들어 종이 장바구니 안에 바게트 빵이 들어있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헐리우드 영화는 얼마나 뻔한 클리셰를 자주 사용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은 되게 코믹한 다큐라고 볼 수 있어요. 재밌네요. 네, 엄청 많잖아요, 클리셰가. 네. 그러니까 한국 영화도 잠깐 등장하거든요. 그게 한국 영화 클리셰 기억상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니 올드보이의 장도리 씬에서 네. 그러니까 주인공은 한 명이고 악당은 여러 명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덤비면 주인공이 아무리 힘을 써도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헐리우드 영화도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에 그 한 명씩 덤빈다. 예, 예, 예. 악당은 왜 한 명씩 덤비는가에 그 대해서 예시로 아, 한국 영화. 얘기하면서 올드보이를 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올드보이도 나오고 그러니까 한국 근데 왜 한 관객들도- 명씩 덤빈대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다는 거죠. 아, 그냥 거기서는 그러면 클리셰가 이렇게 이런 거다, 있다. 이런 거구나. 라고만 클리셰가 이러저러한 게 있다는 그런 한꺼번에 덤비면 카메라 워킹이나 이걸 잡는데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 외에도 헐리우드 영화 중에 범인을 체포하려면 그 모든 사법제도 위에 항상 꼴통 경찰이 있다 같은 클리셰도 있어요. 그러네. 그거 너무 딱 들으면 맞아요. 아 맞아 그랬지 같은 그런 네. 내용들. 뭐 범인을 체포할 그 죽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 가슴에서 가족 사진을 꺼낸다든지 막 이게 오늘의 마지막 임무야. 뭐 미래에 나는 이 일을 그만두고 이렇게 살 거야 하고 미래 계획을 이야기하면 꼭 그날 죽는다. 이런 클리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장례식장은 항상 먼 발치에서 누군가 바라보고 있다. 막 이런 거. 그러네요. 소름 돋게 지금 여러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뻔한 것이 얼마나 뻔한지를 보는 그런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드신에서 왜 카메라가 갑자기 이불을 움켜쥐는 여자의 손을 벽난로에 장작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그게 사실은 헐리우드 영화 역사의 발전과 되게 관련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비하인드를 들려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거 몰랐던 왜 클리셰가 되었나 같은 오. 내용을 모르겠네요. 재밌겠다. 그런 것도 되게 흥미롭고 뭐 제목이 뭐였죠? 방금 얘기한 이 작품이? 할리우드 클리셰의 모든 것입니다. 할리우드 클래식 네. 이거 보고 싶네요. 아 그리고 약간 그 우리가 클리셰인지 몰랐는데 젖어들었던 그런 내용들도 꽤 네. 나오거든요. 네. 예를 들면 여자가 스토커면 악당이고 남자가 스토커면 로맨티스트다. 이런 약간 생각해볼 만한 내용도 그쵸,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자가 남자한테 집착하는 영화는 항상 막 사이코 스릴러 이런 장르로 풀어지고 남자가 여자한테 집착하면 뭐 로맨틱 코미디의 장르로 간다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볼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예전에 만들었던 영화들을 지금 네. 보면 네. 그런 남녀 차별 역할이나 남녀 차별적인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보이는 작품들이 많아서 맞아요. 옛날 영화를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와 저런 장면이나 저런 대사 지금은 못 쓰는데 맞아요, 그런 게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많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 이미, 막 예, 많이 예전에 공감이 막 되는?
인생 영화였는데 지금 다시 보면 이런 여성 맞아요. 차별적인 시선이 맞아요. 들어있어요. 그런 것도 엄청 많죠. 네, 그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게 지금 세상이 좀 변화한 거에서 네. 가장 큰 지점이 맞아요. 영화를 볼 때 그런 거고 예전에 그 프렌즈 아시죠? 시트콤 프렌즈 되게 팬이었어요. 제가 옛날에 보고 이제 얼마 전에 프렌즈를 다시 봤는데 거기에 너무 깜짝 놀라게 서로 성희롱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아요. 엄청 근데 많아요. 남자가 여자한테, 여자가 남자한테 서로 친구들 관계에서의 그 성희롱이 정말 선을 아슬아슬하게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넘어버린. 그래서 이거는 진짜 지금은 이거를 웃고 떠들 수가 없는데라는 게 많이 느껴져서 와 이렇게 웃고 떠들던 코미디에서조차 그랬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게 재밌는 것 같고 우리가 왜 예전에 저희가 영화 프로그램 같이 하고 그럴 때 그런 기획 코너 같은 데서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았나요? 네, 그 영화에 왜 영화는 꼭 이런 장면이 나오나? 그때만 해도 그냥 뭐 장바구니에 바게트 이런 수준으로만 계속 그 소화했지. 여기서 그리고 성소수자가 영화의 주연인 경우에 주인공이 거의 비극적으로 죽는다라는 클리셰도 나와요. 성소수자가 주인공일 경우에 네. 죽는다? 비극적으로 죽는다. 아, 이런 것도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몰랐지만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도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재미부터 의미까지 다 잡은 이게 50 러닝 타임이 58분밖에 안 되는데 짧네요. 너무너무 알차고 1초도 버릴 영화 만한 팬들이 내용이 보면 없어요. 되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가 그 기획했을 때 재밌었던 게 그거였어요. 왜 경찰은 모든 상황이 끝난 뒤에 삐요삐요 하면서 나타나나. 맞아요. 그런 것들 되게 재밌었던 기억도 새록새록 나네요. 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재밌었던 것은 성룡이 헐리우드에서 인기 있는 이유였어요. 뭔데요? 뭘까요? 몸으로 제키 하는 찬에 거죠? 대한 이소룡에 대한 어떤 향수?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헐리우드 영화들과는 달리 주인공이 영화 내내 매를 맞아서 아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헐리우드에는 주인공이 매 맞는 영화는 없는데 너무 그거를 신선했나? 성룡이 너무 신선하게 2시간 내내 너무 두드려 맞으니까 이게 성룡이 갑자기 헐리우드에서 이렇게 확 인기를 끌었었다 뭐 이런 꼭 내용도 보고 있어요. 싶네요. 네, 너무 재밌어요. 그렇겠네. 그 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처음 보는 장면일 수 있으니까. 네네네. 너무 신선했다. 그런 우리는 성룡에 대해 성룡이 되게 클리셰라고 느꼈는데 헐리우드에서는 오히려 되게 그 신선한.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때 일본에 우리나라가 한참 그 드라마가 뜨기 시작했을 때 그 일본에 엄청 유명한 배우가 한국 드라마 너무 신선하다면서 기억상실증이라든지 그런 게 되게 신선하다. 우리는 또 기억상실증에 이러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못 본 설정이었나 봐요. 그게 또 되게 요즘 신선하다고 딱 한 생각하더라고요. 편만 보셨군요. 그럴 수도 있죠. K무비 일본인. K 드라마 같은 걸로 해서 이런 뭐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다큐 이런 식으로. 그러네요. 재밌네요. 저 같은 경우는 두 분은 넷플릭스를 네. 추천해 주셨잖아요. 저는 다양성을 위해서 디즈니 플러스에 와우. 그런 의미에서 네, 다양성 중요하죠.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인데 돕식 약물의 늪이라는 네, 이런 드라마예요. 8부작이고 2021년작인데 저는 작년에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드라마 엄청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의 그 마이클 키튼 아시죠? 오. 워드맨의 워드맨. 마이클 키튼이 주인공인데 이 드라마로 골든글러브 나무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아, 드라마고. 진짜요? 예, 예. 근데 오. 한국에서는 알려지지 알려지지 않았던 않았잖아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추천작으로 발굴해 오셨네요. 네, 발굴을 했는데 디즈니 플러스 뭐 조명가게나 이런 것 때문에 구독하신 분들 중에 좀 재밌는 영화 없나라고 하시는 분은 이 드라마를 꼭 놓치지 않고 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만약에 구독하신다면 이 드라마 꼭 보셨으면 좋겠어서 갖고 왔는데 이 영화가 뭐냐면은 돕식이라는 말이 약물 중독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실화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옥시콘틴이란 약물이 있는데 이 약물로 인해서 미국인이 56만 명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잘 알려지지 않았고 저희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태, 이 실화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 사태의 중심에 퍼듀 제약이라는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퍼듀라는 이 패밀리예요. 이 패밀리 가문이 재벌, 그러니까 약재벌이죠. 이 약재벌이 만든 제약회사 때문에 이 미국인들이 이렇게 죽어나갔던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 옥시콘틴이라는 약물이 엄청난 극강의 중독성 있는 진통제인 거예요. 타이레놀 같은 수준이 아니라 엄청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중증 환자한테만 처방이 되는데 그러면 약을 개발해서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데 돈을 회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FDA를 얘네가 매수를 합니다. 퍼듀가. FDA를 매수를 해서 이 약은 중독성이 약하다는 그 라벨을 붙이게 해줘요. 미쳤나 봐. 이게 어머. 다 실화예요. 그래서 웃긴 게 뭐냐면 저런 얘기가 많더라. 예, 이 라벨을 허가해준 FDA 임원은 곧장 퍼듀 이사로 이직을 해서 너무 초고액 화난다. 연봉을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 만능 라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퍼듀가 엄청난 그 마케팅을 위해 가지고 판촉 사원들을 막 엄청나게 모집을 해가지고 막 전국 곳곳에 막 이 약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마약성 진통제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버지니아주의 어떤 시골 마을, 광산 마을에 이게 처음에 퍼지게 되는 거를 이 드라마의 어떤 주된 줄거리로 잡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광산 노동자들이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진통제가 필요한데 이 마을에 너무나 헌신적인 의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마이클 키튼인데 마이클 키튼한테 이 퍼듀 제약의 이 옥시콘틴 이거를 판촉하는 이제 사원이 접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 키튼이 약간 멋모르고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처방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마을에 아주 어린 광산에서 일하는 소녀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독이 돼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근데 죽어나가는데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중독성에 강하니까 이 약을 안 먹으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너무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이 중독 때문에. 그래서 더 강한 거, 더 많은 약물, 더 센 거.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막 소녀들은 막 몸을 팔고 막 이렇게 되면서 마약에 점점 중독이 돼가는 너무한다. 이 진통제로 인해서 이거 실화라니 너무 싫어요. 근데 놀라운데? 이게 너무 알려지지가 않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알려지지 미국에서 못했던 되게 거예요? 큰 사건이었죠. 어. 그래가지고 대도시까지 이 약물이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약쟁이들한테. 그래가지고 그 옥시콘틴을 코카인이나 헤로인 같은 약물보다 더 선호하게 되면서 이 옥시콘틴은 더 많이 팔려요. 그러면서 그 마약이라는 게 이제 삽시간에 이 옥시콘틴을 통해서 이제 마약 중독자들이 막 양산이 되는 그런데 얘네 이 가문, 그러니까 세클러라는 가문인데 이 재벌 가문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이 약을 팔 수 있을까? 그거를 계속 이 와중에도 이 와중에도 그걸 알면서도 역시 인간은 악한 게. 그래서 정말 이 드라마를 보면은 야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되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 마약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경우에는 진통제를 통해서 이렇게 마약에 중독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새롭게 알게 되고 그 매튜 페리 있잖아요. 그 챈들러 그 프렌즈의 그 배우 같은 경우에도 바이코딘이라는 진통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닥터하우스가 먹는 약이죠. 그래요? 닥터하우스에 나와요? 이 챈들러가 매튜 페리가 제트스키를 타다가 엄청나게 큰 부상을 입어요. 부상을 입어가지고 이 바이코딘을 처방을 받고서는 이거에 중독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뒷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드라마가 정말 이 피해자, 그다음에 의사, 그다음에 이제
연방 검사들이 이거를 이제 추적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제약회사의 비리를. 이런 사람들이 막 이 서사가 얽히면서 이제 8부작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마지막에 이게 실하다 보니까 결론까지 나요. 결론이 뭐냐면은 결국에 이 제약회사가 벌을 받는데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으로 되게 약하게 받아요.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돈으로 그거를 받는데 얘네가 그냥 파산 신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악마다 악마. 파산 신청을 하고 얘네 입장에서는 큰 돈이 아닌 뭐 몇 조 정도의 뭐 이렇게 돈을 내고서는 이게 끝나나 했는데 며칠 전에 이게 다시 이 판결이 또 난 게 나와요. 며칠 전에 이게 미국에서 또 판결이 났어요. 제가 우연히 오늘로부터 며칠 전이요? 오늘로부터 며칠 전에 제가 우연히 그걸 또 알게 됐는데 이 퍼듀가 이게 워낙에 말이 많았던 거예요. 이 판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게 다시 판결을 받는데 그 15년 동안 돈을 계속해서 뭐 몇 조 이상 이제 내야 되고 벌금으로 그 다음에 그 전 판결에서는 얘네한테 한 번의 판결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소송을 못하게 막아놨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다시 또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얘네는 계속해서 소송을 받고 또 계속해서 뭐 돈을 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럼 불과 그게 며칠 전에 이 드라마로 인해서 그렇게 이 바뀌었을 드라마도 수도 파급 있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이 드라마가 또 워낙에 잘 됐다고 했잖아요. 잘 만들어졌고 이 드라마로서도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그 넷플릭스에 그 에밀리 브론테 나오는 그 페인 허슬러라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 넷플릭스에 그 드라마도 이 펜타닐 그 영업사원으로 그 여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약물을 영업하고 이런 거를 그린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거의 궤가 똑같은 영화인데 이게 이 돕색이라는 이 드라마도 원작 소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이미 소설부터 소설이 아니죠. 그러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인데 이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또 뭐 애플에서 다큐도 있고 이게 굉장히 미디어에서 많이 다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제가 더 크게 되고 56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한번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56만 명이 죽었는데도 저 따위 판결이 나오는군요. 네, 560명이 아니에요. 56만 명이 근데 우리나라도 죽었어요. 그때 그 애경 가습기 사건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그것도 별다른 뚜렷한 어떤 처벌 제대로 받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가 흘러가서 끝나버렸잖아요. 제대로 보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진짜 지구 곳곳에 엄청 많나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펜타닐 있잖아요. 그 무슨 펜실베니아에 무슨 좀비 거리 막 있다고 많이 보셨잖아요. 그 약물 중독자들. 그 펜타닐이 얀센이 개발한 진통제 일종이에요. 맞아. 이것도 진통제예요. 동물병원에서도 써요. 네. 근데 이 여기서 돈 번 사람 누구겠어요? 얀센이란 제약회사입니다, 여러분. 제약회사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통해서 정말 소름이 끼쳐요. 이 뭐라 그러지? 거대한 카르텔? 제약회사의 어떤 카르텔? 이런 것들에 소름이 끼치고 뭐 미국에서 뭐 세계 곳곳에서 뭐 전쟁 나서 사람 죽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죽어가는 진통제 중독자들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네, 마약에서 맞아요. 자유롭지 않잖아요. 마약 청정국이 아니죠, 더 이상.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꼭 추천해드리는 영화입니다. 진짜 보면은 시카리오를 보는 것 같은. 그러니까 정말 총 쏘는 장면 한 장면도 안 나오는데 영화 내내 그런 공포심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스며드는 공포 있잖아요. 그런 소름 끼침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꼭 한번 디즈니 플러스 한번 구독하셨다면 보시길 권합니다. 보고 싶네요. 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새 작가의 추천작은 마치고요. 오늘 저희의
메인 대망의 메인 영화가 있죠. 무슨 작품이죠? 검은 수녀들. 네, 검은 수녀들입니다. 바로 오늘 녹음 기준 어저께 개봉을 개봉을 했죠. 했는데요. 네. 저희가 개봉하고 바로 다음 날 이렇게 만났습니다. 자, 검은 수녀들 윤 작가님 네. 주인공 줄거리. 줄거리 네.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이게 누구나 뭐 많이 알고 있는 정보인데 이게 검은 사제들의 이편 같은 격이잖아요. 그래서 검은 사제들하고 세계관을 같이 통합해서 갖고 있는 영화라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 그 검은 사제들에 나왔던 김윤식 구마하는 사제의 제자 김윤석? 김윤석이군요. 아 죄송. 김윤석 신부의 백윤식과 김현석의 그 제자 출신인 유니아 수녀라는 사람이 송혜교? 네. 그게 송혜교인데요. 어떤 소년에게 지독한 악령이 들었는데 구마를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년이 병원으로 실려가서 그 소년을 담당하게 되는 미카엘라 수녀 이 배우가 전여빈 배우 미카엘라 수녀가 그 소년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 유니아 수녀는 무조건 이 소년을 무조건 구마로 구해야 된다라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미카엘라 수녀의 도움을 받아서 소년을 빼돌려서 그 일생일대의 엄청난 구마 의식을 펼친다. 뭐 이런 줄거리입니다. 네. 자, 어떠셨어요? 최악입니다. 네? 진짜요? 최악입니다. 저는 오컬트 장르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화도 나고 너무너무 실망도 하고 너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채로 극장을 왜 어떤 점이 그러셨죠? 일단은 오컬트의 기본기도 하나도 갖추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 오컬트라는 거는 없는 거잖아요. 일상에 없는 거를 있어 보이게 만드는 물론 그걸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상에서 그런 게 보이는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이거를 있어 보이게 하는 그 으스스하고 그런 분위기 연출이 가장 모든 오컬트 장르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그런 게 1도 느껴지지 않는 심지어 무섭기는커녕 졸았어요. 너무너무 이 장르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매우 실망한 케이스입니다. 저는. 김 작가님 어떠셨어요? 저도 저 귀신 나오는 영화 좋아하거든요. 오컬트 매니아인데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그 극과 극일 오컬트 수가. 매니아의 어떤 이 뭐죠? 극과 극 반응은? 제가 한 베스트 3를 뽑자면 뭐 엑소시스트, 오멘, 샤이닝 정도? 되게 그 베스트 3로 꼽는데 항상 걸작들이네요. 이 영화가 10위 안에는 들어요, 저한테. 정말요? 네. 말도 안 돼. 말 안 된답니다. 말도 안 돼. 윤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장르 파괴라는 그런 분위기를 저는 되게 창의적인 연출이다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컬트 사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귀신이 씌인다, 구마의식을 한다, 귀신이 나간다. 이렇게 모든 그 테마 영화가 네네. 똑같은 스토리와 똑같은 뭐 비슷한 연출과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욕하는 수녀, 네. 담배 피는 수녀 이런 캐릭터 어디에서도 못 본 저는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캐릭터 너무 마음에 들었고 신선했다. 네. 심지어 그 성수는 보통 손으로 이렇게 찍어서 뿌리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요. 보통 테마 의식을 할 저도 때. 그거 좋았어요. 어, 휘발유통. 근데 물통을 약수통을 막 들고 다니면서 그 보통 거기 물고문하듯이 휘발유 들고 맞아, 불 맞아. 지를 때. 물고문하듯이 막 뿌리면서 저는 이름을 그 말해. 장면 좋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장면이 처음에는 되게 신선했는데 매번 그 장면이 반복해서 나오니까 너무 식상하고 저거 말고 뭐가 없는 건가? 저는 이번에 그 석유통 완판될 것 같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너무 힙하고 수녀님이 이 장르의 세계관을 많이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되게 뭐 의외로 창의적인 설정들 같은 게 있어서 오히려 좋았다 였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오컬트를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네.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뭐 어떤 편견이 있거나 싫어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좀 오컬트 장르로서는 좀 순한 맛이다. 순한 맛이다. 근데 좀 그래서 좀 공포감 조성이 좀 약하다. 아까 윤 그건 작가님 맞아요. 말씀처럼 그런 게 느꼈지만 그래도 약간 오컬트라는 장르를 드라마로서 풀어내려고 노력을 했고 나는 그게 좋았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저는 나쁘지 않게 봤었어요. 네, 그러니까 드라마로서의 강점이 있는 오컬트 영화라고 할까? 그래서 그거가 저한테는 조금 먹힌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제각각인 평이 나오기도 되게 쉽지 않은데. 네, 오늘 네,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래서 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아니 거죠? 저는 검은 사제들하고 너무 뭐 세계관을 공유하는 건 좋지만 스토리나 모든 설정도 그렇고 네, 이게 너무 데칼코마니처럼 돼 있어서 여자가 주인공인 거 빼놓고는 네, 뭐 하나 저는 창의적이다고 보여지지가 않아서 그 캐릭터 자체도 뭐 캐릭터는 뭐 담배 피고 욕하고 이런 수녀가 새롭게 보일 수 있지만 그건 약간 도구적인 쓰임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 캐릭터로 저는 처음에 담배 피고 욕하고 처음에 신선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 캐릭터로 뭔가 더 발전적인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거친 수녀니까 그렇게 뭐 여자는 이런 구마의식 못해 같은 편견 속에서 그런 거 하려면 그런 캐릭터가 필요하다 이런 느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담배 피는 장면도 사실 처음에 보여줬으면은 그걸로 이해가 이미 끝났는데 계속 너무 반복이 심해요. 여기는 쓸데없는 반복. 담배 피는 사람은 계속 펴요. 아니 그렇긴 하지만 영화 속에서 그게 안 펴보셔서. 굳이 저렇게 보여져야 되나 싶은 장면들이 너무 많거나 예를 들면 전여빈도 단 거를 너무 엄청 저는 그게 또 네. 되게 의미가 있고 그럴 줄 알아요. 당중 예. 근데 그것도 그닥 그냥 설정 이상의 어떤 느낌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아이디어들은 다 좋았는데 이게 발전이 되지 않고 그냥 약간 기술적으로 쓰고 마는 느낌? 깊이 있게 들어가지 네. 못했죠. 그 캐릭터 속으로 설정에 그리고 비해서. 어떤 그 모든 설정이 그 뭐 구마 의식이든 뭐 악령이든 그냥 기존 문법이나 특히 검은 사제들을 너무 그대로 갖다 쓴 느낌이 많이 들어서 굳이 뭐 여자가 수녀가 한다는 거 외에는 굳이 이 영화가 참신했나? 저한테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보기 전에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어요. 검은 사제들에서 뭐 나가봤자 얼마나 맞아요. 나가겠어. 예고편 그냥, 보시고 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여자 버전이겠지 했는데 뭐 이 샤머니즘과 결합된 이런 설정 같은 샤머니즘도 것도 좋았고 검은 사제들에도 저는 그 샤머니즘이 그래서 이게 그 검은 사제들을 만들었던 장재원 감독이 늘 무당 얘기를 어떻게든 조금씩이라도 녹여서 쓰거든요. 그분의 영화에는. 그래서 사실 처음에 검은 사제들에서 제일 신선했던 게 무당이 들어간 거였어요. 약간 그 세계관을 공유하니까 똑같이 쓴 느낌이지 이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쓴 느낌은 전혀 아니더라고요. 아니 근데 검은 사제들이랑 좀 달랐던 거는 검은 사제들은 무당이 이제 걔를 물리치는 의식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김윤석이랑 강동원은 또 그 다음에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합쳐서. 협업이라서 저는 그거랑은 완전 다르게 보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협업이 보면은 거의 전 뭐 이거 완전 무슨 종교 대통합이구나라고 싶었던 게 카톨릭 그다음에 무당 그다음에 뭐 타로 이런 타로도 들어가. 타로는 좀 신선하더라. 네, 타로로 운명을 점치고 타로로 뭐가 필요한지 어떤 구성원들이 필요한지 그 송혜교가 그 아이디어를 얻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랑은 완벽한 처음부터 협업이었기 때문에 검은 사제들의 그 무당이 저는 굳이 떠오르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협업이라는 게 근데 저는 왜 이 협업이 필요했지라고 생각하면 약간 뭐라 그러지? 협업을 했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잘 녹아들어서 이 영화 속에서 뭔가를 시너지를 일으키진 않았다라는 생각도 또 들거든요. 예를 들면 예. 처음에 왜 이 송혜교가 엄청 귀신을 잘 쫓는 수녀잖아요. 근데 굳이 왜 수녀 출신의 무당을 처음에 굳이 왜 아이를 데리고 찾아가지? 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망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 타로 봐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결국에 자기가 하는 거는 기도하고 똑같이 그 수녀로서 구마의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무당은 무당 따로 그 다음에 그 구마의식을 할 때 바깥에서 그 박수 무당이 또 막 북을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그러니까 왜 다른 종교랑 통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게 없죠. 예. 이거에 대한 그러면은 그 의식에서 그 북을 치는 이 장면이나 그 행위가 뭘 의미하는 건지 이런 게 사실은 잘 안 느껴져서 그게 전체적으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영화가. 그리고 타로라는 것도 신선하긴 했는데 이 타로를 통해서만 굳이 뭐뭐가 필요한지를 아나? 약간 이런 그 구마의식에서 필요한 거나 필요한 사람들은 송혜교가 얼마든지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데 굳이 타로라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종교 대통합이라는 아이디어가 나빴다는 게 아니라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뭔가 이 시너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시너지가 막 확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폭발을 해야 되는데 폭발하지 못했다. 약간 설정에 대한 그냥 비벼지지 않은 네. 비빔밥 같은 느낌? 전체적으로 느낌이 그 말씀하신 그 부분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설정을 해놓으면 그걸 관객한테 어떤 이해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대부분 다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느낀 거는 결국에는 그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자궁 속에다 악령을 가둬서 네. 그 없애잖아요. 네. 근데 왜 굳이 자궁 그것도 암 걸린 수녀의 자궁에다가 악령을 가둬야 되는지에 대한 저는 좀 불쾌했고요. 굳이 그 자궁을 써야 된다면 그 자궁이란 도구가 어떤 의미인지 왜 꼭 여기에다 가둬야 되는지에 대한 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어쨌든 검은 사제들하고 세계관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검은 사제들에서 이미 그 악령이 그냥은 퇴치가 안 되고 어딘가에 옮겨야 된다는 설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돼지를 준비해서 돼지를 죽이거나 뭐 도망시키고 하여튼 이런 장면이 나오니까 네.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같은 세계관이라면 어딘가에 옮겨야 되는데 네. 얘네들은 옮길 것조차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구마의식을 하면서 뭐 그냥 뭐 간단하게 근데 진짜 그거는 송혜교의 머릿속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머릿속에 있었다면 관객에게도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정말 뭐 아주 그냥 단순하게 가자면 동물을 준비했는데 동물한테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뭐 자궁으로 옮겼다. 이러면은 조금이라도 그냥 영화상 이해가 되겠는데 굳이 왜 저 자궁이라는 그 굳이 불편한 그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이거를 막 신성시하는 그 아이를 낳는 행위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저렇게 희생을 시키는 그런 느낌으로 끝을 내야 되다. 저는 되게 불쾌하고 이 설정에 대한 왜 설명을 아무것도 하지 않지? 라는 좀 의아함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그냥 그 자궁이라는 게 어떤 생명 탄생의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령과 대비되는 어떤 공간이자 상징으로서 그냥 이해를 했고 그 구마하는 장면에서 그 목화 솜을 가지고 그 전에 했던 대사 기억나세요? 그 삼신 할머니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목화 솜을 얘한테 그 코에다가 네. 놓으니까는 그 목화 솜이 썩어버리잖아요. 썩잖아요. 네. 근데 송혜교가 나중에 그 불에 타는 장면에서 보면 송혜교의 몸에 닿은 이렇게 목화섬이 이렇게 하얗게 피어나는 맞아, 장면이 맞아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송혜교 본인이 약간 다시 생명을 살리는 약간 저는 그 불 속에서 죽어갈 때 정말 구원자 같은 느낌으로 이 영화를 찍었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뭐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성경 속의 예수님도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듯이 이 송혜교를 보면서 그런 구원자의 느낌을 많이 냈고 그다음에 생명 그 자체의 느낌. 근데 생명이라는 게 깃드는 거는 자궁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궁 안에 이 악령을 넣어서 본인이 그 불에 탐으로써 그런 그냥 계속 그런 상징이 들어있는 거라서 저는 그 상징이 그냥 그 상징 그대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게 불편하진 않았고 제가 어저께 그 검은 사제들을 살짝 다시 봤는데 검은 사제들의 그 대사가 잠깐 있더라고요. 양기가 강한 그 악령은 물에 빠뜨리고
물에 빠뜨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음기가 강한 거는 불에 불에 태우면 태우는 된다는 거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기에 대한 얘기는 안 왔지만 양기는 물에 빠뜨린다라는 그 구마의식의 그걸 강동원이 설명하는 게 잠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기라는 거는 송혜교 여성이 음을 상징하니까 송혜교의 몸에 악령이 들어갔으면 이제 음기가 강한 악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송혜교가 불에 탈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게 어저께 검은 사제들의 그 대사를 보면서 이해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송혜교가 그 몸속에 그거를 넣은 게 더 말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저는 했어요. 생각보다 두 영화가 많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불편했다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는 뭐 말이 되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굉장히 친절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은 그냥 그렇게까지 관객이 이해를 하면서 굳이 이 설정을 받아들여야 되나? 라는 좀 불쾌함과 불친절함이 더 크게 느껴져서 저는 이 불호가 세서 그런가 봐요. 느낌이. 그러니까 송혜교가 그 어린 소년을 살리기 위해서 다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송혜교가 약간 뭐 마리아라든지 대체 엄마 같은 그런 느낌 굉장히 강했고 그 구마 의식에서 저는 그런 것들이 감독이 관객들이 봤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씬들을 만든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근데 이제 약간 불호로 보는 입장에서는 모든 게 그렇잖아요. 한번 거슬려요. 맞아요. 거슬려요. 저는 거슬리진 않고 그렇게 이해하면서 넘어갔던. 근데 김 작가님은 그 종교 대통합 그 부분은 네.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종교 대통합도 꽤 친절하게 잘 그려졌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사실 샤머니스트로서 무당은 그 사람을 리딩하고 이 사람이 가진 에너지, 이 사람이 가진 뭐 살아온 과거, 살아갈 미래 같은 것을 리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녀는 그냥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정도의 그런 분이고, 그러니까 이 수녀도 무당의 어떤 리딩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타로는 사실 그 뽑는 사람의 지금 현재 상황, 뭐 그 사람이 가진 에너지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 똑같은 교환 카드도 누가 뽑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런 타로 봤어? 우리 김 작가님. 그런 거를 봤을 때 그 세 가지가 굉장히 뭐 서로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봤어요. 네. 제 의견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맞지 않을까? 좀 잘 융합되진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네 매우 잘 됐다? 융합됐다고 생각하면서 영화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무당은 무당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고 그 사람이 뭐 오늘 저기 있는 사람 다 죽는다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수녀님이 아무리 영빨이 세다고 해도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죠. 제가 알기로는. 아니 그러면 수녀님이 믿는 하나님이 세냐 무당이 믿는 게 세냐 약간 아니, 이렇게 되는 거 누가 아닌가요? 세냐라기보다는 각자의 그거 아니에요? 역할에 영빨이 누가 세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아니 아멘 할렐루야 주여 용서하소서. 악령아.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이 따로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 간절함이라는 거 하나로 통합됐다라고 생각해요. 송혜교가 구원자로서 이 아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리자 같은 그 간절함이 무당한테도 가보고 타로도 봐보고 맞아. 기도도 하고 막 미카엘라 수녀 싫다는 사람 데려와서 너도 이거 해 막 이렇게 설득도 해보고 막 화도 내보고 이런 모든 게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맞아요. 잘 융합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저는 가장 지금 그거에 저도 되게 동의를 하고 왜 이런 거를 총동원해서 송혜교가 수녀임에도 불구하고 미카엘라 그러니까 전여빈이 비난하잖아요. 막 걔 머릿속 모자에다가 막 부적 붙여놓고 맞아요. 근데 저도 약간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대사가 있었더라고요. 수단과 방법을 그 가리지 대사가 않는다. 굉장히 얘를 자주 나와요. 살리기 위해서. 맞아요.
그래서 모든 게 가능한 약간 만능 치트키 같은 그 대사가 그래서 송혜교가 저렇게까지 했다면 그래 이해가 되기도 하겠군. 저는 이 영화를 약간 호감을 갖고 봤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이해하려는 그런 것들을 그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간절함이라는 게 사실 저는 경험이 있어요. 제 동생이 어렸을 때 구마의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요? 정말요? 네. 그래서 저희는 크리스찬이었고 엄마는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를 했는데 결국 이 동생을 살린 것은 스님이세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는 아니고 저희 어머니께서 불교로 가시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이 영화에 보면서 개인적으로 되게 놀란 게 제 동생이 그 상황을 겪었을 때 입술에 딱지 처음 보는 딱지가 앉았고 그 색깔 특유의 보랏빛 나는 그 색깔이 있어요. 그게 이 영화에서 제가 지금까지 봤던 테마에 관련된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 가장 비슷하게 표현됐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깜짝 놀랐고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예전에 그 퇴마 의식을 만약에 동생이 받으셨을 때 네. 그러면 사제한테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스님. 스님한테? 네. 제 동생이 어렸을 때 선천성 심장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수술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입술이 보라색이 되면서 이상한 딱지가 앉아요. 그래서 엄마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병원에서도 희망이 없다. 의사들이 뭐 이거 운명도 뭔지 모르고? 모르겠다. 예. 몸은 뭐 이상이 없고 수술은 잘 됐는데 애가 입술이 보라색이 되면서 음식을 못 먹으니까 엄마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웬 스님이 저희 집에 오시더니 여기 아픈 사람 있으면 6시에 절로 와라. 어머. 그래가지고 엄마가 오. 그때는 막 뭐 교회고 절이고 이런 거 다 네, 그 간절함, 송혜교가 느꼈던 그러니까. 간절함을 저희 엄마가 그때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절에 갔다 왔는데 저도 어렸으니까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그 보라색 딱지가 완전히 사라지고 갑자기 막 밥을 잘 먹고 제 동생이 지금까지 너무 우량하로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럼 뭘까요? 그게? 그 나중에 듣기로는 제 동생이 수술을 할 때 그 병원에서 제 동생이 같이 나이가 같았고 같은 병으로 입원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죽고 수술 중에 죽고 제 동생은 살았거든요. 그 죽은 친구가 제 동생한테 빙의도 했었다. 라고 들었어요. 어머 무섭다. 그러니까 친구랑 헤어지기 싫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오 검은 수녀들보다 이게 더 아니 이게 나오는데 시나리오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3편? 맡겨주십시오. 네. 아니 정말로 되게 이게 그냥 영화로 볼 때랑 실제로 또 김 작가님 겪었다 그러니까 되게 다르게 들리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보라색 입술과 그 딱지 모양이 정말 소름 돋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모습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연출자나 엄청 또 연구를 하고 하니까 네, 많이 그런 봤을 것들을- 것 같아요. 김 작가님이 조금 더 특별하게 또 보기도 했을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디테일이 제가 이 영화를 10손가락 안에 포함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 그래서 이 종교 대통합 이 부분이 그 엑소시스트 리부트 됐던 영화 그 엑소시스트 믿는 자 그거 보셨어요? 네, 2023년에 나온 거 거기에 나온다면서요? 개신교, 그- 카톨릭, 부두교가 막 맞아요. 다 악령을 네. 맞서는 거기서도 좀 그런 종교 대통합이 거기서 먼저 봤죠, 그러니까 저는. 네. 그래서 그 영화에서 먼저 시도됐던 거를 여기서 또 응용해서. 약간 응용한 걸 수도 있다라는 그 이야기도 지역의 나오더라고요. 토속 신앙이 네, 합쳐져서. 부두교 뭐 이런 것들. 근데 이 영화에서 저는 일단 두 배우 송혜교랑 전여빈의 연기가 저는 되게 좋았어서 저는 연기도 너무 싫었는데. 정말요? 네, 연기 너무 싫었어요. 저는 송혜교가 더 글로리에서 봤던 송혜교가 조금 겹쳐 보이기도 했는데 어두운 면. 네. 근데 송혜교가 되게 그
단단하고 어두운 면을 끌어내는 연기를 되게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요번에도 했거든요. 연기는 뭐 그냥 뭐 더글로리 이후로 조금 많이 발전했다라는 생각은 네. 드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전여빈도 그렇고 네. 송혜교도 그렇고 그 발성의 쪼를 굉장히 좀 아. 거슬려하는 사람 중에 쪼는 하나인데 있어요. 그걸 근데 못 버리더라고.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두드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쪼가 너무 거슬려가지고 연기를 더 평가절하하게 만든달까? 더 이렇게 방해하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네, 저도 송혜교가 어떤 대사를 칠 때 그 어미의 딱 그 쪼, 가을 동화부터 네, 이어져 맞아요, 나오는 쪼, 맞아요. 그것만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여빈도 쪼가 되게 심해요. 전여배는 저는 못 느꼈는데 송혜교는 이 수녀 역이랑 조금 안 어울리는 그 가을 동화 쪼가 나올 때 약간 저것만은 버렸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연기를 좋게 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구마의식 할 때 그 문우준 배우 그 소년이요. 소년 역할을 그 분도 뭐 박소담 못지않게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랑 문우준 배우랑 송혜교랑 부딪힐 때 오히려 송혜교가 이 양령보다 더 센 것 같은 느낌을 드는 어떤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굉장히 좋게 봤어요. 그러니까 더 글로리에서 엄마한테 울부짖을 때 그 송혜교의 어떤 느낌 이런 게 다시 나와서 송혜교는 앞으로 이제 멜로보다는 이런 장르 영화에서 조금 더 그죠. 잘 됐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래서 본인도 봤어요. 인터뷰할 때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항상 들어왔던 게 로맨틱으로 자기가 성공을 했으니까 로맨틱 시나리오만 들어와서 그거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도 지겹다고. 자기 연기가 너무 저도 매너리즘이 그랬거든요. 예, 그때 이제 더글로리를 만나면서 약간 전환점을 맞게 된 거고 최악이었던 게 그 영화였어요. 그 드라마였어요. 그 박보검하고 네, 남자친구. 제가 남자친구. 그거 보다가 정말 예. 하차했습니다. 박보검 팬인데 송혜교도 뭐 좋아하고 그리고 어제 못 봐주겠는데. 어쨌든 로맨틱한 드라마는 확실히 나이를 탈 수밖에 없는 것 맞아요. 같아요. 아무리 예쁘고 동안이라 해도 40대 중반인데. 네, 맞아요. 왜냐면 요즘 공효진하고 엄청 욕먹고 있잖아요. 이민호 배우가 커플로 나오는데 둘 다 뭐 예쁘고 잘생겼는데 둘이 붙으면 공효진이 상대적으로 나이 들었다는 게 너무 이게 보여지니까 이 로맨틱한 분위기가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공효진은 유부녀지 않냐라는 말을 하는데 유부남도 로맨스 드라마 많이 나오는데 유부녀고 나이가 40대 중반이다. 근데 이민호는 상대적으로 39? 좀 젊고 공효진이 나이 들어 보인다 그러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럼 미스터 선샤인은 뭐야? 맞아. 이병헌 나이 들고 맞아요. 거의 20살 차이 나는데. 이 남녀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 가혹한 것은 아니다. 맞아요. 그건 그래서 맞다고 제가 좀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반성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로맨스물은 좀 비슷한 나이대 배우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남자든 여자든 너무 차이 나면 보는 사람이 좀 부담스러워요. 이병헌, 김태리도 사실 굉장히 너무 말 많았는데 부담스러웠어요. 이병헌이 거의 그 연기로 그분은 그죠. 모든 거를 연기로 그리고 승화하는 그분 초능력이 있잖아요. 미스터 선샤인은 로맨틱한 분위기만 있었지 어떤 신체적 접촉이라든지 이게 왜냐면 조선시대 배경이고 이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거의 극히 되게 없는 그래도 엄청 로맨틱했는데. 그러니까 분위기는 계속 로맨틱한데 그 이렇게 둘이 막 너무 붙는다던가 이런 씬이 없으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그럴 부담감이 수도 덜 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병헌이 거기서 세상 젠틀맨으로 나오기 맞아, 때문에 맞아요, 좀 맞아요. 상쇄된 것도 있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너무 반대다 현실이랑. 맞아요. 김 작가님 아니, 연기는 젠틀하긴 해요. 김 작가의 연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송혜교 수녀님이 음. 그 대사를 안 하면 그 특유의 분위기와 분위기 아우라 너무 좋아요. 맞아요. 이런 게 너무 막 수녀님 같고 그런데 입을 열고 대사만 하면 왠지 맞아요. 쪼가 그러니까 심해. 그게 그 쪼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5대5로 느꼈어요. 약간 입 다물고 있으면 너무 그 분위기나 연기는 진짜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생각해보면 진짜 되게 잘한 것 같긴 해요. 대사할 때만 빼고는 너무 좋았다 연기가. 그리고 다른 때보다 느낀 건데 더글로리 때부터 이 송혜교의 그 저음이
나레이션에 굉장히 적합한 나레이션은 예, 잘해요. 나레이션을 그 정말 잘해요. 광고 보면 송혜교랑 비슷한 목소리를 가진 성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액션도 나레이션이 되게 좋아요. 예, 맞아요. 그 나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 어떤 배우들은 되게 좀 나레이션 부분이 좀 오글거리거나 좀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오히려 송혜교는 이번 영화에서도 그렇고 약간 나레이션이 건조하고. 예, 굉장히 더 그냥 대사를 할 때보다 훨씬 더 되게 잘 와닿고 와 진짜 나레이션을 정말 잘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면에 이진욱 배우는 왜 나왔나? 저 정말 그거 너무 화나요. 아니 왜 캐릭터가 없어져 버렸어요? 캐릭터도 없어지고요. 제일 황당한 그래서 잘못됐나 아니면 각본을 어떻게 그렇게 근데 처음에는 이게 뭐가 있을 것처럼 오히려 수녀님들의 영화라서 신부들의 그런 무력함을 이 캐릭터가 표현하고 있지 않나 같은 생각도 들고. 아니 그 무력함을 어. 표현했다기보다는 이 사람 뭐 과학을 신봉하고 뭐 의학 의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캐릭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나중에 뭐 구마실을 같이 안 하더라도 뭔가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거기 앉아 있다가 의자에 반대만 해. 앉아 있다가 갑자기 사라져요. 네, 캐릭터가 맞아요. 끝까지 제일- 안 나오잖아요. 제일 황당한 거는 좀 그게 그 금화의식에 수녀들만 하면 안 된다라는 조건으로 그 맞아요. 남자가 참여해야 된다. 책임자였잖아요, 사실. 그래 근데 와서 도구만 전해주고 갑자기 사라져요. 그 영화상에서 이게 무슨 설정이에요? 그거 혹시 3편 아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디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가 영화를 너무 어딜 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진욱 배우도 연기가 좀 어울리지 않았다. 아 네. 개인적으로 캐릭터도 그랬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쉬웠고 맞아요. 존재감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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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감이- 차라리 없어도 되는 왜, 역겹어요. 왜 투명인간 역할이었나? 그러니까 엄청 막 과학 신봉자처럼 나오면 무슨 역할을 주던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행위 그 검은 사제들에서는 강동원이 그 사주를 받고 다른 신부님 사주를 받고 막 몰래 카메라를 막 찍고 이러잖아. 김윤석이 뭘 하나 그 장면 기억나세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그러면 방해하기 위해서 뭔가를 뭐 한다든지 뭐 이 사람 자기는 의사고 과학 신봉자니까 그런 것도 없이 너무 무책임하게 떠나버린다는 거는 각본상에서 조금 미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엔딩에 다시 그리고- 등장해요. 마무리 멘트 하려고. 그다음에 또 각본에서 좀 아쉬웠던 게 전여빈 배우의 전사 그 사람이 어렸을 때 막 뭐라 그러지 신내림 받은 것처럼 이상한 아이였잖아요. 그거를 되게 오래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본인이 살았던 곳에서 목매달아 죽은 자기 친구의 막 환시가 계속 보이고 근데 그게 현실에 와서 아무 뭐가 없어요. 맞아요. 그 전사는 그렇게 길게 깔아놨는데 전여빈 배우가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 트라우마 외에는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데 어. 그럴 거면 그렇게 길게 니주를 깔면 안 말이요. 된다는 생각이 제 들거든요. 말이요. 저도 그 부분에서 조금 그것도 각본에서 뭔가 캐릭터 구축에 실패한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연출도 되게 조금 조악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특히 그 십자가 그 악령이 십자가를 막 움직여갖고 이렇게 막 덜컹거리다가 네, 사람한테 쏟아져는 바람에 송혜교가 그걸 막아주면서 아이를 구하잖아요. 네. 십자가가 움직이는 그 모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조금 저렇게 연출해도 되나 싶었고 쥐가 마지막에 공포스럽게 등장하는데 너무 귀엽다. 이건 뭐지? 약간 공포 영화 같은 분위기가 맞아요. 아닌 저도 똑같은 생각했는데 하수도에서 쥐들이 막 옹기종기 모여서 자기들끼리 귀엽게 뛰어가는데 너무 귀여워. 따뚜이야. 이게 왜 공포 영화야? 나는 공포를 보러 왔는데 아무것도 공포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좀 있으면 막 스프 만들고 싶을 것 같아. 너무 귀엽고 오정정해가지고. 그런 연출들이 너무 좀 그리고 왜 전여빈이 마지막에 막 빗속에서 그 소년을 막 들쳐 업고서 막 뛸 때 막 비켜요 비켜요 하는데 거기 사람이 별로 없어. 맞아요.
저 거기서 너무 맞아요. 아니 좀 엑스트라 좀 많이 심어놓지. 막 부딪히고 막 그런 것들이 근데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방해를 안 하는데 비켜요, 비켜주세요. 막 거기 아트박스 사장님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거봐요. 연출이 조악하다니까요.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장 좋았던 거는 아까 윤 작가님은 별로 신선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김 작가님도 좋게 봤던 부분에서 뭐였냐면은 여자 수녀 저는 이게 되게 카톨릭 안에서도 굉장히 뭐라 그러지? 마이너한 존재잖아요. 여성이고 수녀고 서품 받을 수 없는 존재고 구마할 수 없는 존재고 저는 그게 근데 굉장히 이 영화의 그 설정에서 그게 되게 강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마이너한 존재가 또 다른 마이너한 존재인 그 당 중독자인 다른 수녀를 만나서 한 소년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군분투하는 이 이야기에서 그 간절함이 저한테는 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이 구마의식 자체가 카톨릭 안에서도 되게 마이너한 행위라고 이걸 인정 안 하는 그리고 카톨릭이나 종교가 얼마나 보수적입니까? 근데 이 구마의식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데 이걸 끝까지 행하는 어떤 강단 있는 어떤 마이너한 약자의 이야기 어떤 그런 연대 이런 걸로 저는 솔직히 그게 굉장히 저는 매력 있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맞아. 그래서 이 악령이랑 싸울 때 제가 어제 검은 사제를 다시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악령이 송혜교한테 무슨 년 엄청 욕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 악령도 아는 거죠. 이 여자라는 존재가 사제보다 더 한 수 아래라고 악령조차 깔고 보는 거. 그 엄청나게 심한 무슨 년 그걸 계속 하잖아요. 검은 사제들의 박소담은 그 사제를 그렇게 공격하는 장면이 한 장면도 없어요. 뭐 무슨 새끼조차 없습니다. 그냥 그 대사 뭐 신부님이 저를 만졌잖아요. 이렇게 음해하는 장면 그런 장면이 있을 뿐이지 뭐 그렇게 여성으로서 성을 공격하는 거는 여기서 엄청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악령이라는 존재가 더 그렇게 더 짓밟을 수 있는 존재로서 그 여성을 그렇게 욕하고 뭐 그런 장면들에서 뭔가 이 영화는 그런 것들을 조금 내세운 영화가 아닐까 그런 지점은 저는 되게 좋게 봤어요. 그래서 요즘에 욕을 할 때 남자가 남자한테 무슨 년아 이렇게 하는 욕을 한대요. 맞아요.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 요구 그러니까 무슨 년이라는 거 자체가 엄청나게 치욕스러운 욕인 거죠. 남자가 듣기에 그 최악의 모욕. 뭐요. 근데 이 여기서 그 송혜교가 얘가 무슨 년아 계속 이러니까 입을 이렇게 막는 장면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면에서도 이 기센 여성, 이 약자지만 강한 여자로서의 그런 거를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지점들이 보이는 장면마다 저는 굉장히 이렇게 좋게 봤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이 영화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영화였다. 수녀들이 주인공이고 그걸 잘 나타냈다. 저는 그런 거는 굉장히 평가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그렇고 저 전적으로 동의하고 너무 의미 있는 해석이신 것 같아서 그리고 제일 뭐니 해도 제일 좋았던 건 그 엔딩에 강동원 사제님께서 역시 그 얘기 할 줄 알았어요. 등장하시는 얘기해도 돼요? 부분이 이거 스포 아니야? 스포? 아까 송혜교 불에 자궁에서 불에 타고 이 얘기 다 했는데 뭘? 신부님 등장하시는 부분 너무 좋았고요. 엔딩까지 완벽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강동원의 이번에 이렇게 카메오 역할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역할은 마지막을 진짜, 정말 맞아요. 꽉 채워주는
역할? 네, 그리고 그 엔딩 크레딧에 보면은 강동원 신부님이 네. 검은 사제들에서 불렀던 그 노래 있잖아요. 구마 의식에서 불렀던 기억나요. 그 노래가 나오고 거기다 전여빈이 기도를 피처링해요. 그래서 그 엔딩 크레딧까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 그 노래. 봤는데 거기서 그런 게 나왔어요. 네. 아, 그게 그건지 모르고 처음에 들었던 되게 것 뭐 같아요. 내적 댄스를 유발하는 되게 리드미컬한 음악이 깔리다가 그 노래가 딱 끝나고 강동원이 이제 1편에서 불렀던 그 음악이 백으로 깔리면서 전여빈이 주여하면서 뭐 기도하는 게 피처링이 되거든요. 노래가 꽤 좀 좋더라고요. 엔딩 크레딧까지 네. 조금 잘 그, 눈여겨서 네. 귀를 열고 보시면 그 좋겠네요. 끝까지 보시고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악령이 막 말이 많잖아요. 저 오디오 잘 안 들렸어요. 맞아요. 네. 대부분 좀- 이런 정도 얘기겠구나 판단만 되는 거지 정확하게 어떤 네. 말인지는 정확하게 안 들렸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근데 그런 댓글도 제가 봤거든요. 잘 안 들린다. 돌비 애트모스에서도 안 들린다. 근데 저도 돌비 애트모스에서 봤는데 안 들리더라고. 그 악령의 말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대사들인데 그거는 좀 믹싱이나 뭔가 녹음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정 안 되면 악령의 말은 자막이라도 넣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게요. 근데 한국말들은 또 자막을 넣기가 뭐하니까 넣지 못했던 것 같아요. 윤 작가님은 말도 안 되는 영화라고 보신 입장에서 조금 더 덧붙여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더 해봤자 욕밖에 없을 것 같아서 뭐 욕이라도. 아니요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그럼 별점 별점은 1.5? 아멘. 저는 굉장히 지루하고 아멘. 주여. 지루하고 주여. 좀 아까운 시간이었어요. 에이멘. 그래서 네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오컬트 영화로서 기대를 너무 하고 네 맞아요. 그 점이죠? 네, 그 점이 점. 가장 큰 실망의 요인인 것 같아요. 오컬트 영화로서의 매력이 너무 떨어졌다. 네 맞아요. 장르적 매력이 장르적 어떤 특징이 저도 그건 두드러지지 않은 게 장점이자 단점이라는 생각이 아니 들어요. 오컬트를 보러 갔는데 오컬트가 없으면 대신에 이런 다른 부분이 채워주는 게 마음에 아, 드는 사람은 그렇죠. 괜찮다 저는 느끼고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4점. 근데 오컬트가 조금 더 강했으면 하는 거는 다 공통된 의견 아닌가요? 맞아요. 오컬트 장면이 맞아요. 그 하이라이트 장면이 조금 이렇게 끝나 약간 저도 좀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게 조금 반복되는 것도 있잖아요. 무당할 때 조금 보여주고 그 전에 허준호 맨 첫 장면에서 조금 나오고 뭔가 팍 하고 마지막 하이라이트에서 같은 설정의 반복이 되게 네, 많아요. 그게 터지지가 않아서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아쉬워서 네. 저는 3.5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극장에 첫날 꽤 많이 들었더라고요. 16만 명인가 들었는데 앞으로 영화 추천하시겠다? 물론 윤 작가님은 안 한다니까요. 안 한다. 저기 김 작가님은 봐가면서 한다. 봐가면서 어떤 사람이냐에 네. 따라 드라마를 좀 아니 그게 아니라 즐기시는 저희 분이면 청취자들한테 추천한다. 추천한다. 엔딩 크레딧까지 꼭 보시길. 저도 추천 드릴 것 같아요. 네. 굳이 그리고 뭐 요즘에 그런 할인 이벤트 많잖아요. 15,000원 다 영업? 마시고. 지금 영업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추천이 영화를 아니고 영업이었어. 그만큼 다 봤으면 좋겠다는 뜻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할인가로 보시면 조금 더 추천할 만한 영화다. 약간 그런 의미에서 제값 왜냐면 요즘에 내고 너무 비싸니까 제값 내고 보면 뭐 조금 또이또이 욕 먹을 수도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반반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래도 저는 추천 쪽. 저도 추천. 추천 쪽. 저는 꽤 재밌게 봐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검은 수녀들 이야기해봤고요. 저희는 다음에 2월에 엄청 좋은 영화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저희도 그때 영화들 보고 2월에 그러면 다시 만날게요. 설 명절 잘 지내세요.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